2014년 5월 26일 서울과 전국 대부분이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5월 26일부터 무려 나흘 동안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미세먼지는 국내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인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미세먼지의 습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평균으로 봤을 때 한 120에서 한 200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또 뭐 일부 측정소에서 시간당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뭐 300에 600 하는 정도까지 그 정도가 나타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된 그런 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최근 2, 3년 전부터입니다. 2004년 이후 줄곧 맑아지던 대기질은 2012년부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해 2014년 상반기에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6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미세먼지 농도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지표는 178개국 중 171위로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기관지 천식이 좀 있는데 뭐 숨이 가빠지는 거 정도는 아니지만 목이 많이 칼칼해지고 천식 환자들 쇳소리 나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숨 호흡할 때 그런 소리가 좀 나기도 하고. 요 근래에는 너무 공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전에는 나오면 시야가 좀 넓게 보이고 맑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집에 들어오면 피부가 막 텁텁한 거 있었어요. 건조하고 뭐가 끼인 것 같아서 계속 씻고 싶고 흙 만진 것처럼. 어느샌가 불편한 정도를 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 미세먼지.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란한 5식구가 모여 사는 손수련 씨네. 요즘 손수련 씨는 새아이의 건강을 챙기느라 부쩍 바빠졌습니다. 몸에 좋은 걸 하나라도 더 먹이려는 엄마. 아이들은 그런 엄마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수염이 이상하게 내 손에 부글부글거려. 그래, 어떡하지? 그럼 정원이는 이파리로 줄까? 어? 한 가방 싸줄까? 막내는 아기 때부터 호흡기로 아토피가 왔었어요. 천식도 있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누나 때 했던 방법으로는 애를 제가 돌볼 수가 없었어요. 환경 문제까지 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나 하나 건강하고 우리 아이 건강하게 키우는 데는 그래도 관심이 있었죠, 엄마니까. 어릴 때부터 아토피와 천식을 앓았던 아이들은 날씨나 환경에 민감합니다. 우리 안 보여. 그래서 수련 씨는 아이들을 위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때 풍욕해주면서 녹즙, 풍욕, 냉온욕 이렇게 그렇게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힘들어서 뭐 어성초 목욕이라던가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라도 강의 들어보고 책이라도 하나 펼쳐보고 하게 되니까 점점 이게 깊이 알게 돼서 근원지인 환경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사가 뻗어나간 것 같아요. 가자. 손수련 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녀가 찾은 곳은 집 근처의 작은 동산. 여기 대나무 있다, 얘들아. 조그만 거. 진짜? 뭐 발견? 봤지? 봤지. 형님은 여기 많이 딸 수 있어. 처음엔 그저 맑은 공기를 쐬고 싶어 오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어느새 자연과 친구가 됐습니다. 내가 찜했어 먼저. 아, 여기 있다. 근데 얘도 안 익었어. 까매야지. 맛있어. 줘? 응, 나. 나 니네 안 씻어? 이제는 이곳에 있는 나무와 풀들의 이름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곤충도 한눈에 알아봅니다. 수련 씨와 아이들에게 이곳은 좋은 놀이터이자 쉼터가 됐습니다. 가운데를 접는 게
숲과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을 괴롭히던 천식과 아토피 증세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어저께까지 비가 왔습니다. 네, 그 전에 또 미세먼지 무지 심했었고, 그래서 더 심해 보이나 보다. 하지만 숲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일 뿐 일상 공간은 아스팔트와 빌딩, 자동차로 가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공기가 나쁘다고 느낄 때 미세먼지 농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측정된 미세먼지는 시간당 200 마이크로그램이 넘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치인 일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의 4배가 넘는 수치로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 속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일평균 50 마이크로그램, 연평균 20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일평균 25 마이크로그램, 연평균 10 마이크로그램으로 권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2012년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각각 41 마이크로그램과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웃돌고 있고요.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뉴욕이 13.9, 런던이 16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이보다 아주 심각한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보통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준치가 유럽에 비해 2배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란 지름이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매연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봄철에 찾아오는 황사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와 황사는 성분이 많이 다릅니다. 황사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몽골 그 사막 지역에서 발원된 모래먼지가 날아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 황사가 왔을 때 그 채집된 그 먼지를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 그 토양 성분들 이런 그 토양 성분의 그 물질들이 많이 지금 분석이 되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그 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그 당시에 그 채취된 그 먼지의 성분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황사 성분인지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성분인지 좀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초미세먼지는 더 위험합니다. 코나 기관지를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달리 초미세먼지는 폐나 혈관에부터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PM2.5 같은 경우는 폐포 깊숙이 이제 침투를 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뭐 뇌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또 그런 미세먼지들이 그 처음에 바로 이렇게 어떤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외에도 뭐 아토피에도 영향이 있다, 무슨 뭐 암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이제 좀 더 어떤 위해성이 더 밝혀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한반도 미세먼지를 지난 3년간 추적 분석한 국내 한 연구팀을 찾아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적으로 유입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넷째 주 중에서 처음에 이 초기에는 이 유입된 공기가 남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이 서해안 지역에서 정체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고농도가 이제 계속 유지되었던 사례입니다. 2월 24일 날 이제 수도권에서 상당히 고농도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게 각기 다른 고도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500m, 1000m, 1500m에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황사철이라는 것은 주로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월 달 정도쯤 됩니다. 그때는 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들어온 오염물질의 기여도가 거의 한 80 내지 90%에 이르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여름철 6, 7, 8, 9, 10 이 기간 동안에는 보통 이 영향을 미치니까 한 40% 정도 하면 한 60% 정도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기상청과 K웨더,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내 미세먼지와 황사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역시 측정 수치가 조금 다를 뿐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겨울철에 이제 난방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또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것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도 난방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넘어오고 편서풍을 타고 우리 국내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포션이 되느냐 하는 것은 뭐 어떤 분들은 60%, 어떤 분들은 40%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주로 저희가 40에서 60%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중국은 지난해 52년 만에 최악의 스모그로 공항과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등 유례없는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스모그 발생 빈도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대기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베이징의 한 국제학교는 학교 전체를 돔으로 씌워놓을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에서 2012년 한 해에만 스모그로 인한 사망자가 12,000명에 이르며 그 해에 사망한 중국인의 40%가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다는 충격적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국에서는 폐암 환자가 절반 이상 늘었고 대기오염으로 인해 중국인의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 중심에서 비교적 가까운 한 주택가. 1년 넘게 이곳에서 수도 베이징의 하늘을 촬영해왔다는 저우이 씨는 베이징의 대기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就是想因为感觉到天气不好了，不好之后呢，因为它时时断断、时时续续，经常会不好。那我就想呢，能不能用手机把它拍下来？拍完之后呢，以后呢，回头我们看一看，到底我们过去发生了什么为什么我们的生活呀、我们的工作呀、这个环境，尤其是空气，发生这么大的变化，而且呢，有的时候你会发现越来越不好了，所以要引起我们的重视。的天气，4月14号。 매일매일 찍은 베이징의 하늘을 저우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기에 바쁩니다. 上海、香港、西宁，但是呢，通过13年4月份和14年4月份的比对时候呢，我们会发现14年4月份会少了1到2个晴天，否则的话，我们这个月少了1天，少了2天。如果说我们每个月都少1天2天的话，那么我们这个一年就会少20多天、30多天了。如果我们真是1年之后我们少了20天、30天的时候呢，这个问题就很严重了，是这样的。所以呢，我觉得干什么呢？就是我们越来越需要我们什么呢？全社会来关注这个事情，这可能是我们做这个事情的一个意义所在了。 저우이 씨의 부인 역시 베이징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생활 속에서 오염 물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可以就是说，当空气特别严重的话，我们可以用防那个 PM 2.5的，然后把蜂蜜放到里头以后，你要给它。 중국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들과 함께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 저우이 씨 부부의 바람입니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를 알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최근 그린피스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 문제는 대기오염입니다. 那么从这个程度上面来说，当过去我们看见的沙尘天气型是1年可能有几次。 某1、2个季节里面会高发，到现在我们北京市的这样的一个空气质量是年均90微克的这样一个高位，就是说1年4季我们都会有这样非常严重的空气的污染的一个程度。那包括甚至于在我们的
每一年的冬季，也就是北京的1、2月份是污染最高发的情况下，可能会出现日均值浓度是超过500微克这样子的一个非常高的、非常严重的污染现状。 중국의 대기 오염이 급격히 악화된 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자동차와 과도한 석탄 사용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만 자동차가 500만 대가 넘고 중국에서는 아직도 난방의 7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市区的外围稍微的像这个电厂供热厂，电厂比较少，就是供热的这些工业这种排放，然后还有就是居民的这种活动家庭的炊事什么的这种日常的活动所以排放主要是这几方面，然后最主要可能是机动车。对，雾霾的分布呢，这张图上我们就2013年的这种一个全北京的这种雾霾的分布，我们就是说以前关注比较多的是 PM10，颗粒物、粗颗粒物，就是这几年以来，就是关注最主要的，就是细颗粒物 PM2.5，从它这个2013年这个年平均浓度是89.5微克每立方米，跟我们国家的新的空气质量标准35微克每立方米来比起来，它这个就是超标将近2倍。 2013년 중국에서는 약 36일간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961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生活在这些地区，生活在北京这个地区，生活在华北平原这个地区的人民来说，健康来说的话，所面临到的问题是要大得多，要困难得多，而且造成的危害也是要大得多。我们的环境的空气质量报告里边指出，全国74个城市重点城市里边，大部分的城市都是不能够达标的。也就是说，空气污染是一个全国性的问题。我们空气污染最严重的华北平原的话，它的公众的这个健康是经不起来这个未来在10年甚至20年的这样一个治理的一个等待。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바로 이 같은 급속한 산업화가 중국의 환경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但是对中国来讲，大概就是在90年代中期以后就越来越严重。那么它的原因就是因为经济的发展使得排放的污染物突然增加很多。那么在这种情况下呢，一次的排放 已经有不少污染了，但是2次的形成又增加了它的污染程度。那么结果呢，就形成了很多细小的颗粒物。这些颗粒物实际上像 PM2.5 是很小的，我们的眼睛根本看不见。虽然也重视了环境保护，像在中国 是基本上就是上一个世纪80年代之后，这个经济是非常快速的这个发展。 수도 베이징에서 남서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허베이성. 허베이성에 있는 탕산은 중국의 대표적인 중화학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중국에서도 악명 높은 환경오염 지역으로 꼽힙니다. 탕산은 중국 주요 74개 도시 가운데 대기오염이 3번째로 심한 곳입니다. 为了保障北京的供水、供电，因此就要牺牲周边的环境，比如说为了保证北京、天津的供电，就在河北建很多发电厂，那些火力发电厂，它会严重的破坏环境。 这个原因，当然一方面是由于中国的过快的经济发展，或许中国正是处于
这样的一个高速发展阶段。 숨을 쉬기도 불편할 만큼 공기가 탁한데도 막상 이곳에 살고 있는 탕산 주민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那都有连带关系。你钢厂没有了，你周边那个是各种经济，对吧？都有连带关系。没事没戴过口罩。宝宝是您家的孩子？挺重要的，挺健康的。 也会戴，但是不刮风的时候，我们也都飘着一层那个钢厂特别多，飘着一层那个土，而且钢厂都是说密烟打脸那种铁砂子，特别打脸打的脸上特别疼那种。 탕산은 어찌 보면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중국의 민낯인지도 모릅니다. 당장은 경제 개발이 인정받겠지만 조만간 환경 파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릅니다. 就是要让老百姓知道，有许多污染物是跟我们的生活有关系的，我们的生活正在造成这样一些污染。能源是一个相当大的一个排放的污染物的一个来源，所以我觉得两个方面，一方面政府要为老百姓做事，但是老百姓本身也认识到，现在 的污染很大部分的污染还是我们自己造成的，生活本身带来的一些污染。 우리나라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환경보호국 검측센터.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 35곳의 검측소를 세우고 실시간 대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然后实时监测数据，然后并实时通过那个3G 网络传回我们的中心机房。 중국 정부는 앞으로 대기 검측소를 전국적으로 늘리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공기 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那么对于机动车，在源头上，我们要提高机动车的排放标准。北京市目前已经实行机动车第5阶段的排放标准。那么对于老旧机动车，我们加大了淘汰力度，未来5年还要淘汰老旧车100万辆。 对于在用的机动车，加大这个污染的治理，治理大气污染，应该说我们的力度不断的在加大。在这一点，从我们的措施，从我们的力度，应该来说能够有所体现。但是我们也看到，大气污染治理是一个长期的一个复杂的过程。 중국은 황사의 발원지로 유명한 내이멍구 쿠부치 사막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막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되던 마을들은 최근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可比过去的变化说就翻了几倍了。俺们搬到这儿有20多年了，以前在旧村中靠打工，就搬的就是，俺们以树为主。我来那会儿，这还有个大沙包，这会儿都变少了，都种上树了。 그동안 중국과 우리나라는 사막화 방지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 사막의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가 녹지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국토의 4분의 1 이상이 사막이거나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한중일 3개국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20년까지 한반도 크기에 해당하는 2천만 헥타르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중국의 고도 성장이 계속된다면 환경 파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보입니다. 中国如果缺少民众的问责，缺少一种民主机制，这个治理环境也的确是很难到位。环境污染的问题，从表面上看，它是一个经济发展的问题，或者是一个自然环境的问题。但它从根本上来看，它是一种人心的污染，或者说是一种社会的污染。它归根结底
是由于缺少民主治理的机制而会导致严重的污染。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국내에서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겠지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가장 큰 오염원은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 오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뒤에 버스 중앙 차로에다가 요거 배기오염 측정기를 붙일 거예요. 서울시와 환경운동연합의 도움을 받아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강남역과 더불어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신촌역 부근. 이곳이 오늘 미세먼지를 측정할 장소입니다. 사람과 차량이 제일 많이 지나는 지점을 골라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시민들은 직접 실험에 참가하며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낍니다. 일단은 자동차 매연 같은 게 굉장히 심하니까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거리가 아닐 때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좀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연료들 같은 거 하다못해 찜질방이나 숯불구이 고기를 먹을 때 발생하는 그런 연소 할 때 생기는 연기들도 굉장히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됐다고 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의 대기 오염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뉴욕, 런던, 파리와 같은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약 1.5에서 2배 이상 높습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은 주로 공장지대 화석연료가 주요한 원인인데요. 서울에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한다거나 친환경적인 생활 문화가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울은 심각하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공기질도 위험수위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는 권고치의 44%를 초과하는 수준. 이는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수준인데요.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가 더 심각합니다. 유해가스들이 측정이 되는지. 미세먼지 외에 다른 오염물질은 없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게는 PM10 먼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장비는 CO하고 CO2 측정하는 장비고. 아, 그러면 네. 그다음에 이거는 포름알데히드 측정. 아, 이게 포름알데히드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포집하는 건가요? 아니, 바로 데이터가. 바로. 아, 그럼 얘는 지금 뭐 측정하는? 뭐 어떤 걸 측정하세요? CO2만요? 여기 CO2 수치가 나오는데 돌아다니시면. 아. 평소 환경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온라인 주부 카페 운영자인 최경숙 씨. 취재팀의 측정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다니면서 늘 지하철은 과연 안전할까? 왜냐하면 민폐되고 지하에 또 내려오면 라돈가스라던가 이런 데 늘 염려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깨끗한 공기가 어느 정도 깨끗할까 이런 게 늘 궁금했는데 이 지하철역의 공기질 검사에서는 다행히 모두 기준치 이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실내와 실외할 것 없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대응하는 다양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모인 차일드 세이브에만 10,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진짜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게 미세먼지, 하늘이 뿌옇잖아. 근데 마스크 쓰는 거 우리 애들밖에 없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서울시 대기정보지 사이트 거기 열어가지고 오늘 수치가 어떻게 됐나, 밤 사이에 수치가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시간 평균 이거 그러니까 측정소별에서 우리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 환경단체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어. 지금 중국에 가서 나무 심기도 계속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대를 전 세계의 엄마들이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 이게 더 심해진 게 지금 중국이 차일드 세이브 회원들 대부분은 어린아이를 둔 30, 40대 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에 적극적입니다. 나는 그 얘기에 엄마들과 함께 3년이 지난 일본 후쿠시마 사고 현장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봤지만, 그러니까 완전 한 번 원전 사고가 난다는 거 그냥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가는 거니까 내 삶도 저렇게 파괴될 수 있겠구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근데 그 정보를 알려고 하면 일반 저희 관심이 좀 있는 엄마들만 좀 알지 쉽게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면 놀고 살려줘야 돼 하면서 저 생각만 한다고. 근데 진짜 옛날에는 신경 안 썼어. 자신부터 실천하자고 다짐하는 엄마입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뭐 이런 거 캠페인하고 이런 거 하면 아 맞아 나라도 좀 줄이면 이 생각 들어서 플러그 다 뽑고 다니고 셋탑박스 끄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가 너무 작은 실천이 쌓이다 보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엄마들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내 아이만 건강하고 다른 병든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병드는 사회는 또 그건 또 올바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아이들도 다 소중한 아이들이고 귀한 아이들인데 다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난 어렵다. 그래도 우리 엄마들이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명목적이죠. 이것도 이 일도 애들이 없었다면 이 일을 했을까?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엄마들에게 끊임없이 네 아이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다 생각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은 강원도 태백과 평창에는 70기가 넘는 풍력 발전기가 들어서 있고, 제주도는 화석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산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수입해서 써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뭐 핵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때문에 그 국민들이나 뭐 도민들이 되게 거부감이 있고요. 그러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뭐 소수력, 뭐 조력 이러한 신재생, 뭐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의 이제 분산화를 하면서 자립 기반은 신재생 에너지로만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제 사업들 제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제주의 환경도 좀 보존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방향성을 제공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게 우리 제주도의 바람이죠.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 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308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조성됐습니다. 비록 발전량은 크지 않지만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들어낸 한 줄기 빛입니다. 하나의 용량은 한 265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류로 바꿔주는 거는 저기 인버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는 2011년도에 있었던 후쿠시마 사고가 가장 큰 계기였어요.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할 그곳에 발전소를 만들고 또 계속 핵쓰레기를 남긴다는 것이 어른된 입장에서는 옳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그 전기를 생산해서 시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또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수익들이나 매출들은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국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 두 자리가 넘는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미세먼지와 방사능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한 때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이와키시. 원전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곳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보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과감하게 태양광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ここはもともと向こうの隣と同じように山でした。山だったのをボランティアの人たちと一緒に伐採して、スコップで土鳴らして、それで全部このパネル上げるのも全部手で運んで、全てボランティアの人たち合計160名の人が入りました。一つこれアレイって言うんですけど、これで、日本って結構電気使いますから、これで家1軒分、お家1軒分だから上の方だけで6つあるんで6軒分の電気で、下の方で今工事してるのはあと4軒分の電気だから全部出来上がると10軒分の電気、ぐらいですね。 사람과 지역을 살리고자 시작한 일.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후쿠시마 사고 현장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얘기에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 소비도 줄 거고 원자력 발전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기조 위에서 소위 그 태양에너지라든가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그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많이 개발해서 쓰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서히 원자력이나 화석 연료 소비를 줄여 나가면서 태양 에너지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이거고요. 국내 최초의 에너지 독립주택. 양평의 한 시골 마을에 들어선 이 에너지 독립주택은 태양광 판넬을 이용해 조명과 난방, 취사 등 가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전기를 스스로 생산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이런 패시브 하우스가 개인 주택은 물론 공동 주택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란 기존 주택과 달리 기름과 석탄,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1년 내내 평균 20도씨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도 불립니다.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부족 사태를 극복할 좋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そういうものからの健康影響を抑えるために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考えなきゃいけない、一人一人が勉強しなきゃいけないのと、やっぱりゴミを出さない、それから電気を節約して使う、あるいは我々の生活そのものをね、ライフスタイルを変える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真剣に考えないと問題は解決し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完全通过必须叫国家弄。我知道，还有一个。 만리장성 서쪽 외곽에 저우이 씨와 그 일행들이 모였습니다. 베이징에서 1시간 반을 달려 이곳에 온 이들은 힘겹게 산을 오르며 환경 미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 주도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你看这长城啊，这古老的长城，然后你看这个很美，可是你看这些垃圾，这样有很大的这个非常的不好。那么我们希望呢，通过1年2年时间呢，就基本上能把这个垃圾捡干净了，这是第一点。 第二点，我们希望别人看到我们的时候呢，也像我们一样，第一不扔垃圾，第二呢干什么？做环保。 중국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에 눈을 뜬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힘이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사고 주변의 폐허는 원전 사고가 남긴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내면에 남은 상처와 불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후유증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子供たちの世代をどう思うかな。ここで生まれた子供たちの世代は誰がこんなことにしたの、誰がこんなことを許したのと私たちの世代なんですよね。だからそれを一気に変えることは難しい。せめて舵だけ、船だったら舵だけを切って方向性を変えるということを私らは責任としてやらないといけない。 서울 근교의 한 휴게소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나온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온 전성경 씨. 어떡해. 이거 봐. 열심히 계측을 하던 전성경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다행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 내 아이만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좀 다 같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시안적으로 내 가족만, 우리 가족만, 내 아이만 그렇게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해서 같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한 생협의 마을 모임. 엄마들은 제품들을 평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눕니다. 이 모임을 통해 엄마는 실천은 곧 관심이자 나눔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방사능에 관심을 가졌던 게 처음 가졌던 호기심인 것처럼 그 관심이 모든 것에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면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면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다 보면 공동의 행동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관심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구나 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배기가스로 가득 찬 도시에서 내 아이만 건강하게 키운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방사능과 대기 오염에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